1. 3월 25일 페테르스부르크에서 정말이지 희한한 사건이 일어났다. 부즈네센스키 거리에 살고 있는 그의 성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없다. 이발소 간판에도 허옇게 비누 거품을 칠한 신사의 얼굴과 검은 점도 빼드립니다라는 글귀만이 보일 뿐 그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발사 이반 야코블레비치는 그날따라 일찌감치 눈을 떴다. 따끈한 빵 냄새가 훅 끼쳐왔다. 그는 침대에서 비스듬히 몸을 일으켰다. 커피를 몹시 좋아하는 그의 뚱보 마누라가 마침 다 구워진 빵을 페치카에서 드러내고 있는 것이 보였다. 오늘은 말이야, 프라스코비아 오시포브나, 난 커피를 마시지 않겠어. 이반 야코블레비치는 말했다. 그 대신 양파를 곁들인 따끈한 빵하고 차를 먹고 싶은걸. 솔직히 이반 야코블레비치는 빵과 커피를 다 먹고 싶었지만 무엇보다 프리스코비아 오시포브나가 그런 욕심을 싫어했으므로 한꺼번에 두 가지를 다 요구할 수는 없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바보 같으니라고. 빵이나 먹으라지. 오히려 내겐 잘 됐지 뭐야. 마누라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커피가 한 잔 남게 될 테니까. 그리고는 식탁에다 빵 한 덩이를 휙 던져주었다. 이반 야코블레비치는 예의를 차려 어깨 위에 단정하게 실내복을 걸치고 식탁 앞에 앉았다. 그는 빵에 소금을 뿌리고 팥뿌리를 2개 준비한 다음 나이프를 들고 거드름을 피우며 빵을 자르기 시작했다. 빵이 둘로 갈라지자 그 속을 힐끗 들여다보았다. 그런데 천만 뜻밖에도 뭔가 희끄무레한 것이 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이반 야코블레비치는 나이프 끝으로 조심조심 그것을 헤집고 손가락으로 더듬어 보았다. 꽤 단단한걸.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도대체 이게 뭘까? 그는 마침내 손가락을 쑤셔 넣어 그놈을 끄집어냈다. 코다. 이반 야코블레비치는 얼른 2 손으로 그것을 밀어 넣어 버렸다. 그리고 눈을 비비고 다시 만져보았으나 역시 코, 사람의 코가 분명한 것이다. 더욱이 어디선가 본 듯한 코였다. 이반 야코블레비치의 얼굴에 경악의 빛이 떠올랐다. 하지만 그 놀라움도 그의 마누라가 터뜨린 분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아니 여보, 당신 대체 어디서 남의 코를 잘라온 거예요? 그녀는 화가 치민 음성으로 버럭 고함을 질렀다. 사기꾼의 술주정뱅이 같으니. 내가 직접 당신을 경찰에 고발하고 말겠어. 강도라도 이만저만한 강도가 아니군. 면도할 때 당신이 남의 코를 죽어라 하고 잡아당긴다는 건 나도 이미 세 사람한테서나 들은 바 있지만. 그러나 이반 야코블레비치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멍청해 있었다. 그는 이 코가 매주 수요일과 일요일에 면도를 하러 오는 8등간 코알요프의 코라는 것을 알았다. 잠깐만, 프라스코비아 오시포브나. 내 이놈을 헝겊에 싸서 구석에 처박아 두었다가 나중에 가지고 나가 내던져 버릴 테니. 그따위 소린 듣기도 싫어요. 그래, 날더러 남의 얼굴에서 베어낸 코를 이 방에다 놔두라고요. 당신 같은 게으름뱅이는 아마 세상에 없을 거야. 기껏 혁대에다 면도칼이나 문질러 대는 재주밖에 없으면서 제 할 일 하나 제꺽제꺽 처리할 줄 모르니 원. 주책바가지 같으니라고. 내가 당신 대신 경찰서에 가서 적당히 처리해 주려니 하는 거죠? 천만의 말씀. 당신 같은 등신은 정말이지 처음이야. 어서 갖고 나가지 못해요? 내게 그런 냄새를 조금이라도 맡게 했다간 가만 놔두지 않을 테니까. 이반 야코블레비치는 무엇에 호되게 얻어맞기라도 한 것처럼 멍한 얼굴로 서 있었다. 이리저리 머리를 굴려보았지만 정작 무엇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알 수가 없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한참 만에 그는 뒤통수를 긁적이며 이렇게 중얼거렸다. 어제 내가 술이 취해 들어왔는지 아닌지조차 지금으로서는 분명히 말할 수 없어. 하지만 어쨌건 간에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요컨대 빵은 잘 구워졌는데 그 속의 코는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 어찌된 영문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군. 이반 야코블레비치는 입을 다물어 버렸다. 이 사실이 경찰에게 알려져서 자기에게 죄가 덮어씌워질 거라 생각하니 당장이라도 기절할 지경이었다. 벌써부터 은실로 아름답게 수놓인 경찰복의 붉은 옷깃이며 대검이 눈앞에 어른거리기 시작했다.
온몸이 후들후들 떨려왔다. 아침내 그는 바지와 구두를 꺼내어 꾀째째한 차림새를 하고 프라스코비아 오시포브나의 넌더리 나는 잔소리를 등 뒤로 두르며 코를 헝겊에 싸들고 한 길로 나왔다. 그는 그것을 어느 집 대문 주춧돌 사이에 끼워 넣든가 아니면 아무데라도 길바닥에 슬그머니 떨어뜨리고 얼른 골목길로 돌아가 버리려는 심산이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아는 사람과 맞닥뜨리고 말았다. 어딜 가는 길인가? 이렇게 일찌감치 네 집에 면도를 해주러 가는 건가? 그가 추근추근 질문을 해대는 바람에 이반 야코블레비치는 도저히 적당한 기회를 잡을 수가 없었다. 또 한 번은 감쪽같이 떨어뜨리긴 했으나 마침 멀리서 파수를 보고 있던 경관이 경찰봉으로 가리키며 주의를 주었다. 당신 거기 뭘 떨어뜨렸군. 주워 가지고 가요. 그래서 이반 야코블레비치는 하는 수 없이 코를 주워 다시 호주머니 속에 넣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거리의 크고 작은 상점들이 문을 열기 시작하고 그럼에 따라 시시각각으로 사람들의 왕래가 늘어나서 그는 절망에 빠지기 시작했다. 그는 아사키 예프스키 다리 쪽으로 가기로 작정하였다. 어쩌면 코를 레바강에 슬쩍 던져버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다. 그건 그렇고 여러 면으로 존경할 만한 인물인 이반 야코블레비치에 대해 이제껏 한마디 소개조차 하지 않았던 것은 미안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반 야코블레비치는 러시아의 솜씨 있는 이발사들이 모두 그렇듯 엄청난 모주꾼이었다. 게다가 거의 날마다 남의 수염을 밀어주고 있으면서도 제 스스로는 좀처럼 면도를 하려 들지 않았다. 이반 야코블레비치의 모닝코트는 얼룩덜룩해 보였는데 원래는 검은빛이었던 것이 퇴색하여 지금은 온통 누렇고 회색의 얼룩투성이로 되어버린 것이다. 옷깃은 반질반질하게 달아졌고 단추는 3개나 떨어져 나가 그 자리엔 실밥만 남아있다. 때때로 이반 야코블레비치는 상당히 배심이 있었다. 팔등간 코알요프는 면도를 할 때면 언제나 그를 놀린다. 여보게, 이반 야코블레비치, 자네 손에서는 늘 구린내가 나는군. 글쎄 옳습니다. 어째서 구린내가 날까요? 그가 반문하면 팔등간은 심드렁하게 대답한다. 어째서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구린내가 나. 그러면 이반 야코블레비치는 콧담배를 콧구멍에 갖다 대고 킁킁 들이마시고 나서 이번엔 말대꾸를 하는 대신 팔등간에 볼이건 코미시건 귀디건 턱미시건 한마디로 손이 가는 대로 마구 비누칠을 해대는 것이었다. 이 존경할 만한 시민은 어느새 이샤키예프스키 다리에 이르렀다. 그는 우선 주위를 한번 둘러보고 나서 마치 다리 밑에 물고기가 많이 놀고 있는지 어떤지 내려다보는 것처럼 난간에 의지하고 상반신을 굽혔다. 그리고는 코를 싼 헝겊을 슬쩍 아래로 떨어뜨렸다. 흡사 10푸드나 되는 무거운 짐을 단번에 벗어던진 듯 홀가분한 기분이었다. 이반 야코블레비치의 입가에 슬그머니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관리들의 면도를 해주러 갈 생각은 않고 식사와 차라는 간판이 걸려있는 가게를 향해 발길을 돌렸다. 럼주에 설탕과 과일을 넣고 물을 탄 음료인 푼슈를 마시고 싶었던 것이다. 그 순간 뜻밖에도 구렛나루를 탐스럽게 기르고 삼각모의 사배를 찬 의젓한 모습의 경관 하나가 다리목에 서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그는 정신이 아찔해져 멈춰섰다. 이봐, 이리 좀 와봐. 이반 야코블레비치는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알고 있었으므로 멀찌감치서부터 모자를 벗어들고 총총걸음으로 달려가 인사를 했다. 나리님, 안녕하십니까? 아, 나리님이고 뭐고 자네 조금 전에 저기 저 다리 위에 서서 무슨 짓을 했지? 사실대로 말해봐. 사실은 말입니다, 나리님. 면도를 해드리러 가는 길에 물살이 빠른지 어떤지 보려고 내려다 보았습죠. 그저 그뿐입니다요. 거짓말 마. 그따위 수작에 누가 넘어갈 줄 아나? 어서 바른대로 말해. 그보다도 나리님, 일주일에 2번 아니 3번이라도 좋습니다. 나리님 면도를 해드리죠. 물론 보수 같은 건 한 푼도 필요 없습니다요. 이반 야코블레비치는 대답했다. 쓸데없는 소리 마. 나한테는 수염을 밀어주는 이발사가 3명씩이나 붙어 있는데 그 친구들은 모두가 그걸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단 말이야. 그보다도 저기서 대체 무슨 짓을 했는지 그거나 어서 말하지 못하겠나?
이반 야코블레비치는 새파랗게 질려버렸다. 하지만 여기서 사건은 완전히 안개 속에 묻혀버리고 그 이후 어떻게 되었는지는 전혀 알 길이 없다. 2. 8등간 코알요프는 깨 이른 아침 눈을 뜨자 한껏 숨을 내쉬며 입술로 푸르르 소리를 냈다. 자신으로서도 어째서 그러는지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어쨌든 아침에 눈을 뜨면 늘상 하는 버릇이었다. 코알요프는 늘어지게 기지개를 켜고 탁자 위에 놓인 손거울을 집어들었다. 어쩌냐게 돋아난 콧등위의 여드름이 어떻게 되었는지 보고 싶었던 것이다. 그런데 천만 뜻밖에도 코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주 판판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소스라치게 놀란 코알요프는 물을 가져오도록 하여 눈곱을 닦았다. 정말 코가 없었다. 혹시 꿈을 꾸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여 손으로 만져보기도 하고 몸을 꼬집어 보기도 했지만 아무래도 꿈인 것 같지는 않았다. 8등간 코알요프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온몸을 흔들어 보았다. 그래도 역시 코는 없었다. 그는 하인에게 급히 옷을 가져오게 하여 몸에 걸치기가 무섭게 경찰국장한테로 달려갔다. 그런데 여기서 이 8등간 코알요프가 어떤 류의 인물인지 간단히 그를 소개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한마디로 8등간 가운데는 학력에 의해 이 직함을 얻은 자와 카프카즈 등지에서 이리저리 굴러다니다가 인간된 자의 두 부류가 있는데 이 양자를 결코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 양자가 완전 별개의 족속들이기 때문이다. 학력을 지닌 8등간이라면 대개가 아니 그보다도 러시아라는 나라 자체가 도대체 이상한 곳이어서 어떤 8등간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할려치면 리가에서 캄차트카에 이르는 전국의 모든 8등간이 틀림없이 내 얘기를 하고 있구나 하고 생각해버리는 것이다. 그 밖의 모든 관등이나 직함을 가진 인간들도 이러한 점에서는 역시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 아무튼 코알요프로 말하면 카프카즈 출신의 8등간이었다. 그는 이 지위를 얻은 지 겨우 2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한시도 그 칭호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다. 게다가 한층 더 위신과 품위를 높이기 위하여 8등간이라고 지칭하는 일은 절대 없으며 언제나 소령이라 자칭하고 있었다. 이봐, 알만하지? 옷을 파는 아낙네를 거리에서 만나면 그는 을에 이렇게 말했다. 우리 집으로 오게. 사도바야 거리에 가서 코알요프 소령이 사는 곳이 어디냐고 물으면 누구나 가르쳐 줄 테니까. 그리고 간혹 그 장사치가 얼굴이 좀 반반하게 생긴 여인인 경우에는 반드시 덧붙인다. 꼭 코알요프 소령댁이라고 물어봐야 해. 알겠지? 이러한 까닭에 우리도 이후로는 이 8등간을 소령이라 부르기로 하자. 코알요프 소령은 매일같이 네프스키 거리를 산책하는 것이 습관으로 되어 있다. 그의 셔츠깃은 언제나 새하얗고 빳빳하게 풀이 먹여져 있다. 그리고 그는 구렛나루를 기르고 있었는데 요즘도 시나 군청의 측량 기사라든가 토목 기사, 연대 소속의 군의관, 그렇지 않으면 각종 공무를 수행하는 관리로서 대체로 불그레하고 투실투실한 뺨을 하고 있는 트럼프 놀이를 썩 잘하는 치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것이었다. 이 구렛나룻은 뺨 한가운데를 지나 바로 코 밑에 이르고 있었다. 또한 코알요프 소령은 문장이 새겨진 호박 도장이며 수요일, 목요일, 월요일 등과 같은 글자를 새긴 나무 도장을 많이 가지고 다녔다. 코알요프 소령이 페테르스부르크에 온 것에는 물론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다름이 아니라 그는 자기 관등에 알맞는 지위를 구해보려고 올라온 것이었다. 잘만 되면 부지사나 어떤 곳이든 쟁쟁한 관청의 감찰관 정도의 자리를 노리고 있었다. 코알요프 소령이 결혼 문제를 생각하지 않는 건 아니었지만 그것은 다만 신부에게 20만 루블의 지참금이 붙어있는 경우에 하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이쯤 소개하면 그래도 제법 쓸만하게 잘생기고 균형이 잡힌 코가 자취도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가 보기 흉하게 펀펀하고 반들반들해진 것을 발견한 순간 이 소령의 심정이 어떠했을지 독자들은 이미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을 줄 믿는다. 공교롭게도 거리에는 마차 한 대 눈에 띄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외투로 몸을 감싸고 코피가 나오기라도 하는 양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채 걸어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 아니 어쩜 내가 잘못 생각했는지도 모르지. 사람의 코가 그렇게 쉽사리 떨어져 달아나다니.
그는 거울을 보고 다시 확인하기 위하여 일부러 제과점에 들렀다. 다행히 제과점 안에 손님은 아무도 없었다. 다만 심부름하는 사내 아이들이 바닥을 쓸거나 의자를 제자리에 바로 놓고 있을 뿐이었다. 잠이 덜 깬 얼굴로 방금 구워낸 따끈따끈한 만두 피로슈키를 담아 나르고 있는 아이도 있었다. 탁자와 의자 위에는 커피로 얼룩진 어제 신문이 아무렇게나 놓여 있었다. 마침 아무도 없어 다행이군.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이제야 거울을 볼 수 있겠군. 그는 머뭇머뭇 거울로 다가가서 슬쩍 비춰보았다. 이런 망할. 그는 퇴하고 침을 뱉고는 덧붙였다. 코가 없을라 치면 하다못해 뭐라도 대신 붙어 있어야 할 것 아니겠어? 그런데 이거야 원 아무것도 없으니. 그는 원통하다는 듯 입술을 깨물며 제과점에서 나왔다. 그리고는 이제는 누구를 만나더라도 전혀 못 본 채하고 또 아무한테도 웃어 보이지 않으리라고 마음속으로 다짐하였다. 이것은 평소의 그와는 다른 것이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그는 어느 집 문 앞에서 못 박힌 듯 우뚝 서버리고 말았다. 상식적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괴이한 일이 바로 그의 눈앞에서 벌어진 것이었다. 현관 앞에 개인용 마차가 한 대 와서 멈춰서더니 문이 열리고 정장을 한 신사 하나가 몸을 굽혀 뛰어내려서는 계단을 달려 올라갔다. 그런데 그 신사가 다름 아닌 코알요프 자신의 코라는 걸 알았을 때 그의 놀라움과 두려움이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이 괴이한 광경이 눈에 들어온 순간 그는 눈앞의 모든 것이 모조리 뒤집혀버린 것만 같아서 그대로 서 있을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러나 그는 열병에 걸린 사람처럼 온몸이 후들거리면서도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 코가 마차로 돌아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결심했다. 2분쯤 지나자 과연 코는 돌아 나왔다. 코는 커다랗게 세운 깃이 달린 금실로 술을 놓은 제복에 양가죽 바지를 입고 허리에는 사배를 차고 있었다. 깃털 달린 모자로 미루어 그가 오둔간의 신분이라는 걸 짐작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밖의 모든 점으로 보아 그는 누구를 방문하러 온 것이 분명했다. 코는 좌우를 한번 둘러보고는 마부에게 소리쳤다. 마차를 이리 갖다 대. 그리고는 마차에 올라앉자 곧 어디론가 달려가 버렸다. 가엾은 코알요프는 미칠 것만 같았다. 그는 이처럼 기괴한 사건을 어떻게 해석해야 좋을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분명 자기 얼굴에 붙어있던 코, 걸어다니지도 타고 다니지도 못했던 그 코가 제복을 입고 돌아다니다니. 아무리 생각해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는 마차를 쫓아 달려갔다. 다행히도 마차는 멀리 가지 않고 카잔스키 대성당 앞에서 멈추었다. 그는 대성당으로 급히 달려갔다. 그리고 이전에 그 꼴이 우스꽝스럽다고 조소를 보냈던 얼굴에 온통 붕대를 감고 빠끔이 뚫린 2개의 구멍으로 눈만 내놓고 있는 노파, 거지들이 줄지어 서 있는 사이를 헤치고 성당 안으로 들어갔다. 성당 안에는 기도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았다. 그들은 모두 문가에 몰려 서 있었다. 코알요프는 자기가 도저히 기도를 드릴 수 없을 정도로 혼란 상태에 빠져 있음을 느꼈다. 그는 이리저리 눈을 굴려 조금 전에 그 코신사가 어디에 있는지 찾았다. 한참 만에 저만큼 서 있는 그를 발견하였다. 코는 커다란 옷깃 속에 푹 얼굴을 묻고 잠옷 경건한 표정으로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 어떻게 저 옆으로 간다. 코알요프는 생각하였다. 모든 것으로 보아 저 제복으로 보나 모자로 보나 틀림없는 오둔간이야. 제기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코알요프는 그의 곁으로 다가가서 몇 차례 헛기침을 해보았으나 코는 기도하는 자세를 조금 더 흐트러뜨리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여전히 기도만 드리고 있었다. 여보십시오. 코알요프는 마음을 다잡고 입을 열었다. 여보십시오. 왜 그러시오? 코가 돌아다보며 물었다. 좀 이상한 일이 있어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본인이 있어야 할 자리를 알고 계실 줄 아는데요. 그런데 이런 성당 안에서 뵙게 되니 참으로 이상한 일이로군요. 그렇지 않습니까? 미안합니다만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군요. 좀 더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말을 해야 알아들을까? 코알요프는 잠시 생각하고 나서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다. 물론 나는, 이렇게 말하는 나는 소령이 올시다.
그런 내가 코를 떼어놓고 다녀야 한다는 건 인정하시겠지요? 정말 창피스러운 일입니다. 보스크레센스키 다리 위에서 껍질 벗긴 오렌지를 팔고 있는 장사치 여자 따위라면야 코가 없어진 얼굴로 앉아있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머지않아 틀림없이 이 지역 지사 자리에 앉게 될 인물이 이래서야 어디 말이 됩니까? 더구나 오둔간 부인인 체으타료와를 비롯해서 다른 여러 부인들을 사귀고 있는데 생각해보시면 아실 겁니다. 나는 도대체 당신이 이렇게 말하며 코알요프는 두 어깨를 추석거렸다. 아니 말이 좀 헛나간 것 같습니다만 만일 이 사건을 의무와 명예에 관한 법률에 비춰본다면 내가 말하지 않아도 당신이 더 잘 알고 계실 좀 있습니다. 거 무슨 말인지 도통 알 수가 없군요. 코는 이렇게 대답했다. 좀 더 이해가 갈 수 있게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알요프는 위험을 보이려고 애쓰며 말했다. 오히려 제 쪽에서 당신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겠군요. 문제는 지극히 명백한 것 같은데요. 굳이 내 입으로 분명히 말해달라고 한다면 당신은 다름 아닌 내 코가 아니오. 코는 약간 미간을 찌푸리며 소령을 바라보았다. 당신은 뭔가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모양이군요. 이보시오. 나는 어디까지나 나 자신입니다. 더욱이 나하고 당신 사이엔 어떤 밀접한 관계도 있을 수 없어요. 이런 제복에 달린 완장만으로도 나와는 다른 관청에 소속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말한 다음 코는 외면을 하고 다시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다. 코알요프는 어리둥절해져서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을 생각해야 좋을지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이때 가볍게 옷자락 스치는 소리가 들리더니 온몸을 레이스로 장식한 중년 부인과 날씬한 허리선이 아주 아름답게 돋보이는 새하얀 옷을 입고 만두처럼 부풀어 오른 크림색 모자를 쓴 가녀린 몸매의 부인이 들어왔다. 그 뒤로 풍성한 구렛나루에 좋기 한다스는 되어 보이는 갖가지 깃을 목에 두른 키가 훤칠하게 큰 신사가 따라 들어왔다. 신사는 걸음을 멈추고 담뱃값을 열었다. 코알요프는 부인들 곁으로 다가가서 옷깃을 보기 좋게 약간 위로 잡아당기고 꿈줄에 늘어뜨린 도장을 가지런히 바로잡고는 미소를 띤 얼굴로 목을 세워 좌우를 돌아보고는 그 시선을 날씬한 부인 쪽으로 던졌다. 그녀는 봄꽃처럼 가볍게 고개를 숙여 보이고 손가락이 희다못해 거의 투명하게 보이는 양초 같은 손을 이마로 가져갔다. 코알요프의 얼굴에 떠오른 미소는 그녀의 흰 턱과 이른 봄에 피어나는 장미꽃 같은 뺨이 모자 밑으로 살짝 드러났을 때 더욱 환하게 퍼져갔다. 그러나 순간 그는 불의 댁이라도 한 듯 흠칫 물러섰다. 코가 붙어 있어야 할 자리에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왔다. 그는 제복을 입은 신사를 노골적으로 몰아붙여야겠다고 생각했다. 너는 이렇게 오둔간인 척하고 있을 뿐 비열한 사기꾼이다. 너는 나 자신의 코가 아니냐. 이렇게 결심하고 옆을 돌아보았으나 코는 이미 그 자리에 없었다. 아마도 또다시 누군가를 방문하려고 마차를 타고 가버린 모양이었다. 코알요프는 절망감에 빠지고 말았다. 그는 이내 발길을 돌려 둥근 기둥이 늘어선 바깥쪽 복도로 나와 잠시 걸음을 멈추고는 어딘가 혹시 코가 보이지 않는지 사방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코의 모자에 깃털이 장식되어 있었고 제복에는 금실로 수가 놓여 있었다는 건 또렷이 기억에 남아 있었지만 어떤 외투를 입고 있었는지, 마차라든가 말이 어떤 빛깔이었는지, 그리고 하인을 거느리고 있었는지 없었는지, 혹 있었다면 어떤 제복을 입고 있었는지 등등 단 한 가지도 똑똑히 보아두지 못했던 것이다. 더욱이 거리에는 수없이 많은 마차가 오가고 있을 뿐 아니라 모두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어서 그 하나하나를 일일이 눈여겨볼 수도 없는 일이었다. 설사 그 가운데 비슷한 마차를 발견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멈출 수 있는 방법도 그에겐 전혀 없었다. 그날은 활짝 깬 화창한 날씨여서 네프스키 거리는 수많은 인파로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고 폴리체이스키에서 아니치킨 다리에 이르는 보도 어느 곳이나 마치 폭포를 이룬 듯 건장한 부인들이 떼를 지어 걷고 있었다. 저쪽에서 그가 잘 아는 칠tun간도 걸어가고 있었다. 코알요프는 그 친구를 중룡이라 불렀는데 특히 사람들 앞에서는 더더욱 그렇게 부르기로 하고 있었다.
또 원로원 과장이자 코알요프와는 절친한 친구인 야르즈킨의 모습도 보였다. 8사람이 하는 트럼프 놀이에서 늘상 읽기만 하는 사내였다. 그리고 또 카프카즈에서 8등간의 주의를 얻은 다른 소령도 그에게 손을 흔들어 이리 오라는 신용을 하고 있었다. 제 길, 어딜 돌아다닐 수 있어야지. 코알요프는 뇌까렸다. 여보게 마부, 곧장 경찰국장 댁으로 가세. 코알요프는 마차에 올라앉기가 무섭게 전속력으로 달려, 전속력으로 하고 마부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경찰국장, 댁에 계신가? 그는 현관에 들어서자 커다란 소리로 물었다. 안 계십니다. 문지기가 대답했다. 방금 출타하셨습니다. 이런 참, 일이 안 되려니. 이 모양이군요. 문지기가 말을 받았다. 각하는 방금 전에 나가셨어요. 1분만 빨리 오셨어도 만나 뵈셨을 텐데. 코알요프는 그대로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채 다시 마차에 올라서는 절망적인 어조로 외쳤다. 자, 가자. 마부가 물었다. 어디로 말입니까? 곧장 가. 곧장이라고쇼? 여긴 상거리입니다요. 오른쪽으로 갑니까요? 아니면 왼쪽으로 갑니까요? 이 질문은 코알요프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그로 하여금 다시 곰곰이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게 했다. 그의 처지로서는 우선 경찰서에 사건을 신고하는 게 원칙이었다. 그것은 이 사건이 경찰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서라기보다는 경찰의 수배가 다른 기관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보다 훨씬 신속하기 때문이었다. 코가 근무하고 있다는 관층의 윗사람한테 호소하여 사건을 해결하려는 방법은 무모하기 그지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코의 말투나 아까의 답변에서 이미 명백해진 것처럼 그런 작자한테 양심이라고는 털끝만큼도 없고 따라서 코알요프와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딱 잡아댈 것이 뻔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코알요프는 경찰서로 가자고 말하려는 순간 문득 이 같은 생각이 떠올랐다. 조금 전 처음 만났을 때만 해도 그처럼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늘어놓는 무렴치한 사기꾼이니 시기를 보아 페테르스부르크를 탈출하여 달아나 버릴지도 모른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수사망을 펴봐야 헛수고에 지나지 않을 것이고 헛수고는 아니라 해도 해결을 보기 위해서는 좋게 한 달은 걸려야 할 것이다. 그러니 어쩌면 좋단 말인가? 마침내 코알요프의 머리에 하늘의 계시라도 받은 것처럼 한 가지 묘안이 떠올랐다. 그는 곧바로 신문사로 달려가서 한시바삐 이 사건의 내막을 상세히 적어 광고를 내기로 했다. 그렇게 하면 누구든지 코를 발견한 사람은 즉시 그를 붙잡아서 내게 데려오거나 아니면 최소한 코의 거처라도 알려줄 것이다. 이런 결심이 서자 그는 마부에게 신문사로 가자고 명령했다. 그리고 가는 동안 줄곧 마부의 등을 주먹으로 쿡쿡 찌르며 윽박지르는 것이었다. 빨리 몰아, 빨리. 좀 더 빨리 몰지 못하겠어? 빌어먹을 놈 같으니. 참, 나리님도. 마부는 고개를 저으며 승냥이처럼 털이 부수수한 말 잔등을 고삐로 내리쳤다. 얼마 후 마차가 멈춰섰다. 코알요프는 숨을 몰아쉬며 조그마한 접수실로 달려들어갔다. 방 안에는 낡을 대로 낡은 코트를 입고 코 위에 안경을 얹은 백발의 서기가 책상에 앉아 펜대를 입에 문 채 광고료로 받은 동전을 헤아리고 있었다. 광고 접수는 누가 합니까? 코알요프는 큰 소리로 물었다. 아, 안녕하시오. 예, 어서 오십시오. 백발의 서기는 이렇게 대답하면서 잠시 눈을 들어 힐끔 쳐다보고는 다시 수북이 쌓인 동전 무더기로 시선을 떨어뜨렸다. 광고를 내려고 하는데요. 아,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서기는 오른손으로 종이에 적힌 숫자를 짚어가며 왼손으로 주판알을 2개 튕겼다. 책상 옆으로 금실로 장식한 제복으로 보아 어느 귀족의 하인인 듯 싶은 사내가 서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그는 손에 광고 서류를 들고 책상 머리에 섰다가 상냥스러운 말투로 애교를 부리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아시겠습니까, 나리? 80코페이카도 안 나가는 강아지 새끼를 말입니다. 하기는 나 같으면 단돈 한 푼에 가져가라고 해도 마다하겠지만 말이죠. 백작 부인께서는 그놈을 여간 귀여워하시는 게 아니라 이겁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그 강아지 새끼를 찾아주는 사람에게는 100루블을 주겠다 이런 말씀이 있죠.
나린인가 저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만 사람의 취미라는 게 정말 가지각색이더군요. 한번 걔에 미쳤다 하면 포인터니 발발이니 해서 500루블이건 1000루블이건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거든요. 그저 어떻게든 좋다는 개를 손에 넣으려고 눈이 뒤집혀 덤벼들죠. 서기는 진지하게 그의 얘기를 듣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접수한 광고문의 글자를 세기에 여념이 없었다. 방 이쪽 저쪽에는 제각기 광고문을 손에 든 몇몇 노파와 점원들, 그리고 심부름꾼들이 옹기종기 서 있었다. 어떤 광고문에는 품행방정한 마부를 구한다고 씌어 있었고 또 다른 광고문에는 1814년 파리에서 수입하여 아직 새 것이나 다름없는 마차를 팔겠다는 내용도 있었다. 또 세탁부 경험이 있고 다른 일도 할 수 있는 19세 미혼녀가 하녀 자리를 구함이라든지 스프링 한 개가 부족할 뿐인 견고한 경사륜 마차라든지 생후 17년이 되는 회색 점박이의 건강한 말이라든지 런던에서 새로 들여온 무시와 배추씨라든지 시설 일체가 완비된 별장과 훌륭한 자작나무 숲이나 전나무 숲을 꾸밀 수 있는 공지라든지 낡은 구두 밑창을 팔거나 살 사람은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연락을 주면 찾아간다든지 하는 따위의 것들도 있었다. 좁다란 접수실이 같은 광고문을 든 사람들로 꽉 들어차 있었으므로 실내 공기는 말할 수 없이 혼탁했다. 그러나 8등간 코알요프는 그 냄새를 맡을 수조차 없었다.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실은 있어야 할 코가 어디론지 떨어져 나가버렸기 때문이었다. 여보시오, 미안하지만 이것 좀 부탁합시다. 좀 긴급을 요하는 광고라서요. 그는 마침내 참을 수 없다는 듯이 입을 열었다. 아, 예, 곧 끝납니다. 2루블 43코페이카. 잠깐만 기다리세요. 1루블 64코페이카. 백발의 서기는 노파와 저택지기 앞으로 글자 수를 계산한 광고문을 내밀며 말했다. 그런 다음에야 코알요프에게로 얼굴을 돌리며 물었다. 무슨 일입니까? 사기라 할까 횡령이라 할까 그런 사건에 걸려들었는데 나로서는 바로 이 순간까지도 어찌된 용문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기꾼을 내게 끌고 오는 사람에게 충분히 살해하겠다는 광고를 내주었으면 했어요.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구태여 이름을 밝혀야 할 건 없지 않습니까? 나한테는 오둔간 부인 체우타레바라든가 대령 부인 팔라게야 그레고리예브나 포도토치나 등 가깝게 지내는 기부인들이 많단 말이오. 만일 그러한 부인들이 알아봐요. 그야말로 큰일이죠. 그저 8등간, 아니 그것보다는 소령급이라는 것만 밝혀두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도망쳤다는 놈은 대개 하인입니까? 하인이냐고요? 하인 따위가 그런 엄청난 일을 저지를 수는 없습니다. 도망친 놈은 바로 그러니까 노스, 즉 코란 말입니다. 거 이상한 이름도 다 있군요. 그래서 그 노수라는 자가 당신한테 거액의 돈을 사기쳤다 그 말씀인가요? 노수라는 건 그러니까 당신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 노수라는 게 바로 자신의 코, 그 코가 행방불명이 되었단 말입니다. 살다 보니 세상에 참 별꼴을 다 당합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행방불명이 되었습니까? 전 도무지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군요. 글쎄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나 자신도 설명할 수가 없군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코가 마차를 타고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오둔간 행세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한시바삐 그놈을 붙잡아서 내게로 끌어다 달라는 광고를 내려는 거고요. 코라는 게 사람의 얼굴에서 제일 눈에 띄는 곳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코를 잃어버렸으니 내 심정이 어떻겠느냐 말입니다. 새끼발가락 한 개가 없어졌다면 문제가 다르지요. 그렇다 해도 신을 신으면 아무도 알아채지 못하니까요. 게다가 나는 매주 목요일이면 오둔간 부인 체흐타레바한테 가야 하고 또 대령 부인인데 아주 예쁘게 생긴 따님이 있는 팔라게야 그리고리예브나 포도토치나라든가 그 밖에도 가깝게 지내는 부인네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생각해보세요. 지금 내 심정이 어떻겠는지. 지금 이대로는 부인들 앞엔 모습을 나타낼 수조차 없게 되지 않았느냐 말입니다. 서기는 입술을 굳게 다물고 무언가 깊이 생각하는 눈치였다. 안 되겠습니다.
그런 광고를 신문에 낼 수는 없어요. 한참 동안이나 입을 다물고 있던 그가 마침내 이렇게 말하였다. 뭐요? 어째서 낼 수 없단 말이요? 어째서고 뭐고 없습니다. 그런 광고로 해서 신문의 평판이 떨어지게 될지도 모르니까요. 코가 달아났다는 소리를 신문에 싣는 날이면 말이요. 당장에 그 신문에 이치가 맞지 않는 허위 기사가 많다느니 뭐니 말썽이 생길 거란 말입니다. 아니 어째서 이 기사가 이치에 맞지 않는 허위 기사란 말입니까? 그럴 이유는 조금도 없을 것 같은데요. 그건 당신한테만 그렇게 여겨질 뿐입니다. 지난주만 해도 이런 일이 있었죠. 어떤 관리 한 사람이 당신처럼 여길 찾아와서는 광고문을 적은 종이를 내놓더군요. 계산해보니 광고료가 2루블 75코페이카였어요. 그런데 그 광고란 것이 검정 발바리가 달아났다는 것 뿐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좀 수상하다 했죠.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것은 누군가를 비방하는 뜻이었다 이겁니다. 그 발발이라는 게 똑똑히 생각나지는 않지만 어느 학교인가 기관의 격리계를 가리키는 말이었거든요. 하지만 내가 내려는 광고는 발발이에 대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 코에 대한 거니까 말하자면 내 자신에 대한 것이나 다를 바 없지요. 안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광고는 실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틀림없이 내 코는 달아나 버렸어요. 만일 정말로 코가 떨어져 나갔다면 그건 병원에서 해야 할 일 같군요. 요새는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근사한 코를 달아주는 의사가 있다더군요.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당신은 명랑한 성격이어서 사람들을 좀 놀려주고 싶어 그러는 것 같군요.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일이 이렇게 된 이상 할 수 없군요. 당신한테 직접 보여드리죠. 뭐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서기는 콧담배를 한번 들이마시고 나서 말을 이었다. 그래도 괜찮으시다면 그는 호기심에 한마디 덧붙였다. 한 번쯤 보는 것도. 소룡은 얼굴을 가리고 있던 손수건을 거두었다. 과연 괴이하군. 서기는 정말 놀란 듯이 말하였다. 코가 있어야 할 자리가 방금 구워낸 핫케이크처럼 번드르르 하군요. 원 저렇게 빤빤할 수가. 자, 이래도 할 말이 또 있습니까? 광고를 내지 않을 수 없는 이유를 똑똑히 확인하셨죠? 난 특별히 당신한테 감사하겠어요. 이 일로 당신과 친구가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이러한 어조로 미루어 소룡도 이제는 조금은 아첨하는 태도를 취하기로 한 것이 명백했다. 광고를 내는 건 물론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서기는 대답했다. 내 생각 같아서는 광고를 내봐야 당신에게 이로울 게 하나도 없을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도 굳이 그렇게 하고 싶으시다면 예술적인 문장력이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이 희한한 사건을 주제로 작품을 써달라고 해서 그것을 신문 북극의 꿀벌 같은 데라도 실어보세요. 여기서 그는 또 한 번 콧담배를 들이마셨다. 그렇게 하면 젊은 사람들에게 교훈이 될 것이고 이번에는 코를 문질렀다. 세상의 호기심도 불러일으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팔등가는 완전히 실망해버렸다. 그는 극장 광고가 실린 신문의 하단으로 시선을 떨어뜨렸다. 아리따운 모습의 여배우의 이름을 보자 그의 얼굴엔 금세 미소가 떠오르려 했고 손으로는 푸른빛 지폐가 들어있는지 어떤지를 확인하기 위해 호주머니 속을 더듬었다. 코알요프의 견해에 의하면 적어도 소령급이라면 특석의 자리를 잡아야 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코 생각을 하니 당장에 기가 푹 죽어버리고 말았다. 서기 역시 코알요프의 딱한 처지에 적이 마음이 움직인 모양이었다. 그래서 다소라도 그의 비애를 위로하는 뜻에서 몇 마디 말로나마 자기의 동정어린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다니 무어라 위안의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군요. 어떻습니까? 코담배라도 한번 맡아보시는 게. 골치가 아플 때나 우울할 때 효과가 클 뿐더러 치질해도 썩 잘 듣는다니까요. 이렇게 말하고 서기는 코알요프에게 담뱃값을 내밀며 모자를 쓴 부인의 초상화가 그려진 뚜껑을 재미있게 밑으로 젖혔다. 그러나 아무런 생각 없이 입 밖에 낸 이 말이 그만 코알요프의 분통을 터뜨리고 말았다. 농담도 분수가 있지 않소? 그는 버럭 성을 내며 말했다. 내게서 냄새를 맡는 물건이 없어져 버렸다는 사실을 그래도 모르겠단 말이오. 당신 눈엔 이 얼굴이 보이지 않는 거요.
담배 같은 건 이제 보는 것만으로도 진절머리가 날 지경이요. 그따위 싸구려 베레지노 담배는 고사하고 최고급 프랑스제 라페 담배를 권한다 해도 나한텐 매한가지란 말이요. 이렇게 내뱉던 말하고 그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신문사를 뛰쳐나오고 말았다. 그리고는 설탕을 아주 좋아하는 경찰서장한테로 갔다. 서장의 집 현관은 식당을 겸하고 있었는데 상인들이 우정의 표시로 가져온 설탕 덩어리가 가득 쌓여 있었다. 코알요프가 도착한 때는 여자 요리사가 서장의 관용 장화를 벗긴 뒤였다. 대검, 갑옷, 투구 따위는 모두 제자리에 얌전히 걸려 있었고 그의 3살짜리 아들은 벌써 위험 있는 삼각모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는 전쟁과도 같은 공무의 현장에서 일시 해방되어 가정의 안락함을 맛보려던 참이었다. 다시 말해 코알요프가 찾아간 것은 마침 경찰서장이 늘어지게 기지개를 켜고 헛기침을 하면서 뇌까리고 있을 때였다. 에라, 1~2시간 잠이나 푹 자볼까? 그러므로 팔등간이 찾아 들어간 것은 시기적으로 아주 불리할 때였음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다. 이 경찰서장으로 말하면 온갖 종류의 예술품과 공예품에 대단한 애호가였다. 그러나 그가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기는 것은 지폐였다. 그저 그만이거든. 그는 언제나 이렇게 말하곤 했다.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지. 먹을 걸 달라고 하나 장소를 넓게 차지하기를 하나 언제나 주머니 안에 들어있고 어쩌다 떨어뜨려도 깨지거나 부서지는 일이 없으니 말이야. 경찰서장은 꽤나 무뚝뚝하게 코알요프를 맞았다. 그리고 점심 식사 후엔 사건을 심리하기에 적당한 시간이 아니라느니 식사를 하고 난 뒤에는 잠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자연의 이치라느니 똑똑한 사람 같으면 코를 떼이는 일 따위는 결코 없었을 것이라느니 세상에는 별의별 소령이 다 있어서 상당한 지위에 있는데도 속옷조차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좋지 않은 곳을 이곳저곳 쏘다니는 사람도 있다느니 하며 되지 못한 소리를 늘어놓았다. 이 소리는 말하자면 눈언저리도 아니고 직접 눈망울에다 대고 주먹질을 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었다. 여기서 말해두지 않으면 안 될 것은 코알요프가 걸핏하면 불끈하는 성격의 소유자였다는 점이다. 그는 단순히 자기 자신에 관한 것이라면 얼마든지 아량을 보일 수 있었지만 일단 관등이나 직함에 관계되는 경우에는 절대로 묵과하지를 못했다. 그의 사고에 따르면 연극 같은 데서도 위관급에 관한 것이면 무엇이라도 그대로 보아 넘길 수 있지만 영관급 장교를 조수하는 따위의 장면은 절대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그런 까닭에 경찰서장의 그와 같은 응대에는 코알요프도 어찌할 바를 몰라서 고개를 가로저으며 두 팔을 들어 좀 벌려 보이면서 위엄을 부려 말했다. 솔직히 당신의 그런 모욕적인 언사에 나로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소. 그러고는 그대로 휙 나와버렸다. 코알요프는 자기 발자국 소리조차 듣는 둥 마는 둥 집으로 돌아왔다. 이미 저녁녘이었다. 이렇듯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고 나니 자기 집마저도 어쩐지 을씨년스럽고 초라하게만 여겨졌다. 현관에 들어서니 이반이라는 하인놈이 헐어빠진 가죽 소파 위에 팔자 좁게 벌렁 드러누워 천장에다 침을 뱉고 있는 모습이 그것이 또 용이하게도 한자리에 명중하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하인의 이와 같은 너무나 무사태평한 꼴에 불끈 화가 치민 그는 모자로 하인의 이마를 탁 치며 호통을 쳤다. 이 되지만도 못한 놈아, 그거 무슨 쓸데없는 짓이냐? 이반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재빨리 그의 등 뒤로 돌아가서는 주인의 외투를 받았다. 소령은 자기 방으로 들어가자 온몸이 나른하고 서글퍼져서 맥없이 안락 의자에 몸을 던지고는 두세 차례 바닥이 꺼지도록 긴 한숨을 내쉬고는 입을 열었다. 아, 이렇게 기막힐 노릇이 어디 있담. 한 팔 아니면 한쪽 다리가 없어진다 해도 아마 이보다는 나을 거야. 양쪽 귀가 없어져도 볼썽싸납긴 하겠지만 그래도 참을 수는 있겠지. 하지만 코가 없어가지고서야 도대체 뭐가 되느냐 말이야. 부엉이라고 보자니 부엉이도 아니고 사람이라고 보자니 사람도 아니고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고. 그것도 전쟁이나 결투에서 떨어져 나갔다거나 아니면 나 자신의 무슨 실수로 그렇게 됐다면 또 몰라도 이건 도대체 무엇 때문인지 전혀 영문도 모르게 사라져버리지 않았느냐 말이야. 더구나 한 푼의 대가도 없이 그냥 잃어버렸으니
나원 어처구니가 없어서. 아니야.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어.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을 이었다. 코가 없어지다니 믿을 수 없어.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 이건 필시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게 아니면 환상일 거야. 어쩌면 면도를 하고 나서 물을 마신다는 것이 보드카를 마셨는지도 몰라. 그 멍청한 이반 녀석이 술인 줄 모르고 내준 것을 그냥 멋모르고 마셔버렸는지도 모르지. 소룡은 자기가 정말 취했는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려고 자기 볼을 힘껏 꼬집어 보았다가 너무 아픈 나머지 아얏하고 비명을 올릴 뻔하였다. 어쨌든 아픈 곳으로 보아 자기가 현실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음이 명백했다. 그는 조금씩 거울 쪽으로 다가갔다. 그래도 처음에는 혹시나 코가 제자리에 붙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눈을 가늘게 뜨고 거울 속을 들여다보았다. 그러나 다음 순간 그는 흠칫 뒤로 물러서며 중얼거렸다. 이거야말로 정말 꼴불견이군. 사실 이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었다. 가령 단추라든가 은수저, 시계 따위가 없어졌더라도 거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하필이면 코가 없어졌다니. 자기 코를 잃어버리는 인간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을까? 더욱이 이것은 자기 집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닌가. 코알요프 소령은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 판단한 결과 겨우 진실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하나의 추측에 도달했는데 그것은 이 사건의 원인이 다름 아닌 대령 부인 포드토치나라는 것이었다. 그녀는 그가 자기 딸과 결혼해 주기를 바라고 있었다. 코알요프 쪽에서도 그녀의 딸에게 찝쩍거리길 좋아했지만 결정적인 얹을만은 피해온 터였다. 그러던 중에 언젠가 부인이 자기 딸과 결혼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맞대놓고 제의하자 그는 자기는 아직 젊으니까 앞으로 5년쯤은 관리 생활을 더 하고 나서 그때는 자기도 꼭 42살이 될 터이므로 라고 좋은 말로 적당히 얼버무려 버렸던 것이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한 안갚음으로 대령 부인이 마술장이 노파를 시켜 자기 얼굴을 못쓰게 만든 게 분명하다. 그렇지 않고서야 멀쩡한 코가 잘려나갈 리가 만무하지 않은가? 라고 생각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날 저녁에 그의 방에 들어왔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반 야코볼레비치가 와서 면도를 한 것은 수요일이었고 그날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이튿날인 목요일에도 온종일 코는 제자리에 붙어 있었다. 그것은 코알요프가 똑똑히 기억하고 있을 뿐더러 확실히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건 차치하고라도 만일 정말 코가 잘렸다면 아팠어야 할 것 아닌가? 또한 코가 잘려나간 자리만 해도 이렇게 빨리 아물어서 핫케이크처럼 반질반질해질 리가 만무했다. 그는 정식으로 법적 절차를 밟아 대령 부인을 법정으로 끌어낼 것인가 아니면 직접 그녀에게 찾아가서 단판을 지을 것인가를 머릿속으로 이리저리 궁리해 보았다. 그러나 그의 생각은 갑자기 문틈으로 스며든 불빛 때문에 중단되고 말았다. 이반이 문간방에 촛불을 켠 모양이었다. 잠시 후 이반이 촛불을 받쳐들고 방안을 환하게 밝히며 들어왔다. 코알요프는 얼른 손수건을 집어들어 어제까지 코가 붙어있던 자리를 황급히 가렸다. 우둔에 빠진 하인 녀석이 주인의 괴상망측한 얼굴을 발견하고 넋을 잃고 바라볼 우려가 있기 때문이었다. 이반이 자기의 구석방으로 물러가자마자 이번에는 현관 쪽에서 낯선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기가 8등간 코알요프 시댁 맞습니까? 어서 오시오. 코알요프 소룡은 여기 있소. 코알요프는 벌떡 일어나서 방문을 열었다. 방문객은 알맞게 살이 오른 볼에 거무스름한 구렛나루를 기른 풍채 좋은 경관이었는데 그는 다름 아닌 이 이야기의 서두에 잠시 등장한 바 있는 이사카예프스키 다리 곁에 서 있던 바로 그 경관이었다. 당신 혹시 코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방금 그 코가 발견되었습니다. 정말입니까? 코알요프 소령은 저도 모르게 큰 소리를 질렀다. 너무도 기쁜 나머지 혀가 잘 말을 듣지 않을 지경이었다. 그는 눈을 둥그렇게 뜨고 자기 바로 앞에 서 있는 경관의 촛불을 받아 번들거리는 두툼한 입술과 양볼을 바라보았다. 어떡해요? 참으로 우연이었어요. 멀리 달아나기 직전에 붙잡았습니다.
합승 마차를 타고 막 라트비아의 리가 방면으로 도망치려는 찰나였죠. 여행 증명서도 꽤 오래전에 어느 관리의 이름으로 받아가지고 있더군요. 경관인 나 자신도 처음에는 그놈을 의젓한 신사로 알았어요.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제가 마침 안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놈이 코라는 걸 당장에 알아챘지요. 원래 나는 근시가 돼서 당신이 이렇게 눈앞에 서 있어도 어렴풋이 얼굴이나 알아볼 수 있지 코나 수염 같은 건 분간하질 못합니다. 우리 장모도 역시 눈뜬 장님이나 마찬가지죠. 그래, 놈은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는지 당장 가봐야겠습니다. 염려 마십시오. 당신한테 놈이 꼭 필요할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묘한 것은 이번 사건의 공범이 보즈넨스키 거리의 이발사라는 겁니다. 놈은 지금 유치장에 들어가 있어요. 나는 평소부터 그놈이 술주정뱅이라서 도둑질도 능히 할 만한 놈이라고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글쎄 그저께 어느 가게에 들어가서 단추를 한 움큼 슬쩍 했단 말입니다. 아무튼 당신의 코는 조금도 이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경관은 호주머니에 손을 넣어 종이로 싼 코를 끄집어냈다. 맞아요. 바로 이놈이요. 코알요프는 소리쳤다. 틀림없어. 자, 우선 차라도 한잔합시다. 감사합니다만 그럴 수가 없군요. 저는 이제부터 형무소에 가봐야 하거든요. 그런데 요새 식료품 값이 무섭게 오르고 있더군요. 우리 집에는 장모가 와서 얹혀 살고 있고 아이들도 우글우글해서 말입니다. 하긴 큰 놈은 무척 영리해서 장래가 촉망됩니다만 그런데 생활비를 댈 재간이 없어서 말입니다. 코알요프는 그의 의도를 눈치채고 탁자 위에 있던 10루블짜리 지폐를 집어 경관의 손에 집어주었다. 경관은 오른발을 뒤로 빼면서 인사를 하고는 문 밖으로 나갔는데 그와 거의 동시에 거리에서 금방 마차를 가로수에 들이박은 어떤 농부를 적당히 훈계하는 소리가 코알요프의 귀에 들려왔다. 경관이 돌아간 후에도 코알요프는 얼마 동안 형용할 수 없는 감정에 휩싸여 멍하니 앉아 있었다. 몇 분이 지났어야 그는 차차 사물을 볼 수도 느낄 수도 있게 되었다. 그가 이처럼 무의식 상태에 빠졌던 것은 그의 기쁨이 전혀 뜻밖에 찾아든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는 코를 움켜쥐었던 손을 펴서는 두 손을 한데 모아 그 위에 다시 찾은 코를 올려놓고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들여다보았다. 그래, 내 코야. 내 코가 틀림없어. 코알요프는 되풀이했다. 그렇지. 여기 왼쪽에 어제 돋아난 여드름도 있군. 소령은 너무도 반갑고 기쁜 나머지 금방이라도 웃음이 터져 나올 지경이었다. 하지만 이 세상에 무엇이든 오래 계속되지는 못하는 법이다. 기쁨 역시 다음 순간에는 그전처럼 그렇게 생생하지 못하고 또 그 다음 순간에는 더욱 시들해져서 마침내는 예사로운 심정이 되어버린다. 그것은 마치 조그만 돌이 물에 떨어졌을 때 생긴 파문이 결국에 다시 유리알같이 매끈한 수면에 묻혀버리는 것과도 흡사하다. 코알요프는 생각에 잠기기 시작했다. 그리고 사건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분명 코는 찾았지만 이번에는 이것을 다시 제자리에 붙여야 하는 문제가 남아있는 것이다. 만일 코가 붙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고는 그는 그만 얼굴이 해쓱해졌다. 형용할 수 없는 두려움에 휩싸여 그는 탁자로 달려가서 거울을 꺼내놓고 어떻게든 비뚤어지지 않게 코를 붙여야겠다고 생각했다. 두 손이 부들부들 떨려왔다. 그는 조심조심 그리고 신중하게 코를 제자리에 올려놓았다. 아, 이럴 수가. 코가 붙질 않아. 그는 코에 입김을 불어 따뜻하게 한 다음 두 볼 사이에 그 매끈한 자리에 다시 한번 갖다 댔다. 그러나 아무리 해도 코는 붙지 않았다. 이놈아, 가만히 좀 붙어 있어. 바보 같으니. 그는 코에게 소리쳤다. 그러나 코는 무슨 병뚜껑 같은 야릇한 소리를 내며 탁자 위로 떨어지는 것이다. 소령의 얼굴은 경련을 일으키며 한쪽으로 일그러졌다. 기어이 붙지 않겠다는 건가? 그는 당황해서 중얼거렸다. 그리고 다시 몇 번씩이나 되풀이해서 제자리에 얹어보았으나 역시 헛수고였다. 그는 이반을 불러 의사를 모셔오도록 했다. 의사는 같은 건물 2층 제일 좋은 방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풍채가 좋고 윤기 있는 멋진 수염을 기르고 있었으며 젊고 건강한 아내와 살고 있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찍이 싱싱한 사과를 먹고 거의 45분 동안이나 양치질을 하는데 5가지나 되는 칫솔로 이를 닦아 입안을 유별나게 깨끗이 하는 사나이였다. 의사는 곧 나타났다. 그는 이런 불행이 일어난 지 얼마나 되었는지 묻고 나서 코알요프의 턱에 손을 대고 얼굴을 받쳐 올리더니 코가 붙어 있었던 자리를 손가락으로 탁 튕겨보았다. 소령은 움찔하며 고개를 뒤로 획 젖히는 바람에 뒤통수를 벽에 부딪혔다. 의사는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고는 벽에서 좀 떨어져 앉게 한 다음 우선 오른쪽으로 얼굴을 기울이게 하여 코가 있던 자리를 만져보았다. 다음에는 왼쪽으로 머리를 기울이게 하고는 만져보았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손가락으로 그것을 탁 튕기자 코알요프는 마치 이빨 검사를 받는 말처럼 목을 움츠렸다. 이렇게 진찰을 한 다음 의사는 고개를 저으며 이렇게 말했다. 곤란하군요. 틀렸어요. 이대로 그냥 놔두는 편이 상책일 것 같습니다. 섣불리 건드렸다간 오히려 더 나빠질지도 모르거든요. 그야 물론 당장이라도 붙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위해서 하는 말인데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해롭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코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어요. 코알요프는 말했다. 아무리 어떻다 해도 지금보다 더 나빠질 수는 없어요. 정말이지 이런 꼴불견인 낯짝을 해가지고 어딜 갈 수 있겠습니까? 나는 훌륭한 사람들과 친분을 갖고 있어요. 당장 오늘 저녁만 해도 2군데나 방문을 해야 합니다. 발이 넓거든요. 오둔간 부인 체흐타레바라든가 대령 부인 포도토치나라든가. 하긴 포도토치나 부인한테 이번에 이런 일을 당했기 때문에 경찰서에서나 만나면 만날까? 그렇지 않고서는 만날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만. 그러니 제발 부탁입니다. 코알요프는 애원하다시피 했다.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어떻게든 붙여만 주십시오. 보기 좋게 되건 흉하게 되건 상관없어요. 그저 떨어지지만 않으면 됩니다. 좀 위험한 것 같을 땐 미리 손으로 가만히 누르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앞으로 춤추는 것도 그만두겠습니다. 조심성 없이 행동하다가 잘못되면 큰일이니까요. 그리고 왕직료는 힘 잘하는 한 최대로 생각해 드릴 테니 그 점은 조금 더 염려 마시고. 이렇게 말하면 고지 들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의사는 높지 않지만 힘차고 매력 있는 음성으로 말했다. 나는 돈 때문에 의사 노릇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신념과 인술에 어긋납니다. 물론 왕직료를 받기는 합니다만 그건 그것을 거절함으로써 오히려 환자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을까 염려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나는 당장이라도 당신 코를 붙여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오히려 안 붙인 것만 못할 겁니다. 이만큼 진정으로 말해도 당신은 내 말을 믿지 않겠습니까? 자연의 효과에 맡기는 편이 나아요. 그 자리를 찬물로 자주 씻으십시오. 사실 코가 없어도 있을 때나 마찬가지로 건강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코는 병에 넣어 알코올에 담아 두시죠. 아니, 그것보다 병 속에 독한 보드카를 넣고 따끈한 식초를 2숟갈 정도 타두는 편이 더 좋겠군요. 그렇게 상하지 않게 해가지고 팔게 되면 상당한 액수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너무 값을 비싸게 부르지만 않는다면 저라도 팔아드릴 수 있고요. 무슨 말씀을? 그걸 팔다니 말이 됩니까? 절망에 빠진 코알요프 소령은 펄쩍 뛰며 소리쳤다. 당신은 차라리 그냥 사라져주는 것이 나을 것 같군요. 실례했습니다. 의사는 허리를 굽혀 보이며 말했다. 나는 당신을 위해 성의껏 봐드리려고 했는데 할 수 없군요. 하지만 적어도 내가 노력했다는 것만큼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의사는 점잔을 빼면서 방에서 나가버렸다. 코알요프는 의사의 얼굴 모습조차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깊은 무감각의 상태에서 겨우 눈에 들어온 것은 의사가 입고 있던 새까만 코트의 소매 끝으로 비어져 나온 눈빛처럼 희고 깨끗한 루바시카의 커프 스푼이었다. 이튿날 그는 법정에 탄원서를 내기에 앞서 먼저 대령 부인에게 편지를 보내서 그녀가 의당 자기에게 돌려줘야 할 것을 군소리 없이 돌려줄 것인지의 여부를 알아보기로 했다.
친애하는 알렉산드라 그레고리예브나 부인, 저로서는 당신이 취하신 기괴한 행위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봐야 당신한테 조금 더 득이 되지 못할 뿐더러 저를 따님과 억지로 결혼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제 코를 둘러싼 사건의 경위는 극히 자명한 것이며 그 주모자가 다른 사람 아닌 바로 당신이라는 것도 명백합니다. 벼랑간 코가 제자리를 떠나 달아나거나 관리로 변장하는가 하면 원래의 제 모습으로 되돌아오기도 한다는 것은 당신이나 또는 당신과 유사한 짓을 하는 사람들의 마술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만약에 그 코가 오늘 안으로 본래의 위치로 돌아오지 않을 경우에는 부득이 법의 보호에 호소하는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당신에게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플라토 코알요프. 친애하는 플라토 쿠즈미치에게. 당신의 편지를 읽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천만 뜻밖의 일입니다. 마치 내가 무슨 잘못이라도 한 양 당신으로부터 이런 질책을 받다니요. 먼저 말씀드려 둡니다만 당신이 말씀하시는 그런 관리는 변장을 했건 안 했건 간에 한 번도 내 집에 들여놓은 일이 없습니다. 하기는 필립 이바노비치 포란치코프라는 분은 오신 일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분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식도 높은 신사분으로 딸애한테 청혼을 하려는 눈치였지만 저는 그분한텐 전혀 아무런 언질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편지에는 코에 대한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이 혹시 내가 당신의 코를 때려 한다는, 다시 말해서 정식으로 당신의 청혼을 거절하려 한다는 뜻인지요? 그렇다면 천만 뜻밖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오히려 당신 쪽이었고 나는 그때 아시다시피 정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만일 지금이라도 당신이 정식으로 제 딸에게 청혼만 하신다면 나는 언제든지 쾌히 응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항상 내가 마음속으로 바라고 바라던 바니까요. 그럼 좋은 소식이 있기를 기다리며 이만 쓰기로 하겠습니다. 알렉산드라 포도토치나. 아니야. 편지를 읽고 나서 코알요프는 중얼거렸다. 그 여자한테는 죄가 없는 게 확실해. 그렇고 말고. 죄가 있다면 이런 편지를 쓸 리 없지. 팔등가는 이런 방면에 밝았다. 그것은 카프카즈 지방에 있을 때 몇 번인가 사건의 심리를 맡아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해서 무슨 운명의 장난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갈수록 암담하기만 하군. 그는 시리에 젖어 맥없이 두 팔을 축 늘어뜨렸다. 어느새 이 기괴한 사건의 소문은 온 장안에 퍼지고 말았다. 그리고 소문이란 언제나 그렇듯이 이 사람한테서 저 사람한테로 옮겨질 적마다 허무맹랑한 꼬리가 덧붙여지게 마련이다. 이 무렵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모두들 신기한 것을 쫓고 있었다. 더욱이 그때는 바로 얼마 전에 자석의 실험이 크게 관심을 끌었고 코뉴센나야 거리에 춤추는 의자가 있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던 때였다. 때문에 8등간 코알요프의 코가 오후 3시만 되면 네프스키 거리를 산책한다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된 것도 별로 놀라운 일은 못 되었다. 호기심이 강한 사람들이 날마다 수없이 모여들었다. 지금 코가 융케르 상점에 들어갔다라고 누군가 짓거리면 상점 앞에는 금세 인상인해를 이루어 일대 혼란이 야기되어 경관이 출동하지 않으면 안 될 지경에 이르고 마는 것이었다. 극장 입구에서 여러 가지 과자 부스러기를 팔고 있던 구렛나루를 기른 제법 풍채가 좋은 사기꾼 하나는 그 일을 집어치우고 이번에는 훌륭하고 튼튼한 벤치를 몇 개 만들어 호기심이 강한 친구들을 끌어들여서는 그 벤치를 세우고 한 사람 앞에 80코페이카씩 받는 것이었다. 어느 고참 대령 한 사람은 그것을 구경하기 위해 일부러 일찌감치 집을 나서서 군중을 헤치고 그리로 왔을 정도였다. 그러나 괘씸하게도 상점 창문 안으로 들여다 보이는 것은 흔해 빠진 털실로 짠 재킷 한 벌과 석판으로 인쇄한 그림 한 장뿐이었다. 그 그림이라는 것도 스타킹을 고쳐 신고 있는 아가씨와 그것을 나무 그늘에 숨어서 훔쳐보고 있는 짧은 수염에 두 겹 조끼를 입은 놈팡이의 모습이 그려진 것으로 이미 10년 이상이나 같은 자리에 걸려 있었던 것이다. 대령은 되돌아 나오며 입맛이 쓰다는 듯 중얼거렸다. 어째서 세상 사람들은 이런 어리석고 터무니없는 소문에 법석을 떨어대는 걸까?
그런데 이번에는 네프스키 거리가 아니라 타브리체스키 공원에 코알요프 소령의 코가 나타난다는 소문이 쫙 퍼졌다. 더구나 그 코는 훨씬 이전부터 그곳에 출몰하고 있었다느니 페르시아 왕자 호즈레프 미르자가 그곳 궁전에 묵고 있을 때에도 역시 그런 괴상한 사건이 일어나서 그를 몹시 놀라게 했다느니 하는 별별 소문이 다 떠돌았다. 언젠가는 의과대학생 몇 명이 일부러 견학을 하러 그 공원을 찾아갔다. 또 어떤 명문의 존경할 만한 기부인은 공원 관리인에게 특별히 편지를 보내어 자기 자녀들에게도 그 기이한 현상을 보여주고 싶으니 가능하다면 젊은 아이들에게 교훈이 되도록 설명해 주었으면 고맙겠다고 의뢰했을 정도였다. 이 희한한 사건을 두고 손뼉이라도 칠 듯이 좋아한 것은 큰 파티라면 빠지지 않고 찾아다니는 소위 사교계의 신사들이었다. 그들은 부인들을 웃기기를 무엇보다 좋아하는 패거리들로 마침 재미있는 이야기거리가 없어 곤란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소수에 지나지 않았지만 점잖고 생각이 깊은 인사들은 그것을 몹시 못마땅하게 여겼다. 어느 신사 한 사람은 분노에 찬 어조로 오늘날과 같은 문명개화의 시대에 그따위 터무니없는 헛소문이 어떻게 퍼질 수 있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어째서 당국이 그런 것에 대해 주의를 돌리지 않는지 놀라운 일이다 라고 말하였다. 이 신사는 분명 정부가 모든 일에 심지어는 자기 집 부부싸움에까지도 간섭해 주기를 바라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인 모양이다. 이런 일들이 있은 이후에는 그러나 여기서 이 사건은 또다시 미궁에 빠져버려 그 후 어떻게 되었는지는 전혀 알 길이 없다. 3. 세상에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도 있다. 때로는 도저히 고지 듣기 어려운 일도 있는 것이다. 한때는 5등간 행세를 해가며 마차를 타고 돌아다님으로써 온 장안을 그토록 떠들썩하게 했던 그 코가 갑자기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시치미를 딱 떼고 다시 제자리에, 그러니까 코알요프 소령의 얼굴 한복판에 들어가 앉은 것이다. 어느덧 4월 7일이 되어 있었다. 코알요프 소령이 잠에서 깨어나 무심코 거울을 들여다보니 코가 제자리에 붙어 있었다. 코다. 손으로 잡아보았다. 틀림없는 코다. 코알요프는 감탄스럽고 너무 기쁜 나머지 온 방안을 맨발로 뛰어 돌아다니려고 했는데 때마침 입안이 들어오는 바람에 그만두었다. 그는 얼른 세면도구를 가져오라고 일렀다. 세수를 하면서 다시 한번 거울을 들여다보았다. 코다. 수건으로 닦으면서 또다시 거울을 들여다보았다. 틀림없는 코다. 이봐 이반, 내 콧등에 여드름이 난 것 같은데 좀 봐주게. 그는 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후회가 되었다. 괜한 걸 물었군. 혹시 저 녀석이 날이 여드름은 고사하고 코도 보이지 않는 거립쇼 하면 어쩌려고. 그러나 이반은 이렇게 대답했다. 여드름이 다 뭡니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코는 아주 말쑥합니다. 좋아, 이제 됐어. 소령은 중얼거리며 손가락을 탁 하고 튕겼다. 바로 이때 이발사 이반 야코블레비치가 방문 사이로 얼굴을 들이밀었다. 그는 마치 버터를 훔치다가 호되게 얻어맞은 고양이처럼 몹시 겁에 질린 얼굴을 하고 있었다. 먼저 묻겠는데 손은 깨끗한가? 코알요프는 이발사가 가까이 오기도 전에 물었다. 예, 물론 있지요. 거짓말은 아니겠지. 예, 정말로 깨끗합니다요, 날이. 좋아, 조심해서 잘해주게. 코알요프는 의자에 앉았다. 이반 야코블레비치는 그에게 흰천을 씌웠다. 그리고는 눈 깜짝할 사이에 비누솔로 그의 수염과 볼에다 가득 비누칠을 하여 상인들의 개업기념잔치에 나오는 크림처럼 거품투성이로 만들어버렸다. 틀림없어. 이반 야코블레비치는 소령의 코를 내려다보면서 입속말로 중얼거렸다. 그리고 이번에는 옆으로 고개를 기웃하고 옆에서 코를 바라보았다. 역시 내가 생각했던 대로 그놈이야. 그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참 동안 그대로 코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이윽고 코끝을 쥐려고 아주 조심스럽게 두 손가락을 뻗쳐들었다. 이것이 이반 야코블레비치가 면도를 하는 순서였다. 이봐, 조심해야 하네. 코알요프가 외쳤다. 이반 야코블레비치는 흠칫 손을 끌어들였다. 그는 지금껏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불안을 느꼈다. 한참 만에야 그는 턱 밑에 살며시 면도칼을 갖다 댔다.
코에 손을 대지 않고 면도를 하자니 고북사스럽기 짝이 없었으나 그 거칠거칠한 엄지손가락으로 볼과 아랫입술을 눌러가면서 이럭저럭 모든 난간을 극복하고 깨끗이 면도질을 끝낼 수 있었다. 면도가 끝나자 코알요프는 즉시 옷을 갈아입고는 마차를 잡아타고 곧장 제과점으로 달려갔다. 그는 안으로 들어서기가 바쁘게 멀찍이 써 커다란 소리로 주문을 했다. 여기 코코아 한 잔. 그리고는 재빨리 거울 앞으로 달려가 들여다보았다. 역시 코는 제자리에 붙어 있었다. 흐뭇해진 그는 만면에 미소를 띠고 뒤로 돌아서서 약간 눈을 가늘게 하여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두 사람의 군인에게 시선을 던졌다. 그중 한 사람의 코는 아무리 보아도 조끼의 단추보다 크다고 할 수 없는 물건이었다. 제과점을 나온 그는 평소 부지사의 자리를, 그것이 안 된다면 감찰관의 자리라도 얻으려고 드나들던 그 관청으로 발길을 옮겼다. 수의실 옆을 지나면서 그는 또다시 슬쩍 거울을 들여다보았지만 여전히 코는 제자리에 붙어 있었다. 그 다음에 그는 저만큼 서 있는 팔등관, 즉 동료 소령에게로 갔다. 그 사나이는 언제나 남의 아픈 곳을 찔러 약 올리기 좋아하는 독설가였다. 그럴 적마다 코알요프는 이렇게 응수하곤 했었다. 그만하면 됐네. 아무리 짓거려봐야 자네 독설은 바늘 끝으로 찌르는 것만큼도 아프지 않아. 그에게 가는 도중에도 코알요프는 생각했다. 만일 녀석이 나를 보고도 배를 잡고 웃어대지만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내 얼굴에 있어야 할 물건이 제자리에 모두 붙어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야. 역시 그 팔등가는 아무 소리도 하지 않았다. 됐어. 틀림없어. 코알요프. 그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돌아오는 길에 그는 대령 부인 포도토치나와 그 딸을 만났다. 그가 아는 체를 하자 그들은 환성을 올리며 반가워했다. 그로써 그의 육체에 아무런 결함이 없음이 확실해진 것이다. 코알요프는 그녀들과 한참 동안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일부러 코담배를 꺼내서 보란듯이 두 개의 큼직한 구멍이 나 있는 코로 아주 오랫동안 코담배를 즐겼다.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이렇게 내까리고 있었다. 어리석은 여자들이야. 아무튼 나는 당신 딸과는 결혼하지 않아. 뭐 별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니지만 미안하게 됐소이다. 이리하여 그때부터 코알요프 소령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네프스키 거리를 거닐게 되었고 극장이라든가 그 밖의 어떠한 장소에도 거리낌 없이 나타나게 되었다. 코 역시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얼굴 한복판에 들러붙어서 어디로 달아날 것 같은 눈치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런 일이 있은 후 코알요프 소령은 언제 보아도 기분이 좋아서 싱글벙글했고 아름다운 여자라면 누구한테나 추파를 던지는 것이었다. 한 번은 시장 구멍가게 앞에 서서 훈장의 술을 사기까지 했는데 도대체 그것을 무엇에 쓰려는 건지는 알 수 없는 일이었다. 왜냐하면 그는 아직까지 훈장을 받은 일이 없기 때문이다. 광대한 우리나라의 북쪽 수도에서 일어난 이 사건의 전모는 대략 이런 것이었다. 지금은 누가 생각해봐도 믿기 어려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코가 뚝 떨어져서 5등간의 제복을 입고 여기저기 나타났다는 것도 확실히 초자연적인 기괴한 사실이거니와 그것은 차치하고라도 어째서 코알요프와 같은 인물이 신문사를 통해서는 코에 대한 광고를 낼 수 없으리라는 것쯤 미리 생각지 못했을까. 내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광고료가 비싸게 먹힐 것이기 때문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다. 그런 것은 아무래도 좋다. 더욱이 나는 돈만 아는 그런 족속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니까. 하지만 어쨌든 쑥스럽고 어색하고 불쾌한 일이다. 그리고 또 도대체 어떻게 코가 구워낸 빵 속에 들어있을 수 있을까? 또 이반 야코블레비치는 어째서? 아니, 그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나로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야릇하고 무엇보다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글을 쓴다는 자들이 어떻게 이런 종류의 사건을 주제로 다룰 수 있었을까 하는 점이다. 솔직히 말해서 이것은 이미 인간의 두뇌로는 결코 풀어낼 수 없는, 다시 말해, 아니, 나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문제다. 첫째로 이런 사건을 주제로 삼아봤자 국가적으로 이로울 것이라고는 조금도 없을 것이고, 둘째로는 역시 하등의 이익도 없을 것이다. 아무튼 나로서는 뭐가 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하나 따져본다면 전체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곳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야 물론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가 비현실적인 이야기인 것만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생각하고 다시 생각해보면 이 이야기 속에는 분명히 무엇인가가 있다. 누가 뭐라 하든 이와 비슷한 사건들이 이 세상에 있을 수 있다. 흔치는 않겠지만 있을 수 있는 것만은 확실하다. 러시아를 대표하는 문학가 중 한 사람이자 리얼리즘 문학의 선구자인 고골은 1809년 우크라이나에서 소지주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철학, 문학, 역사에 관심이 컸던 그는 젊었을 때 연극 배우의 꿈을 꾸기도 하고 대학에서 세계사를 강의하기도 했지만 스스로 한계를 느끼고 문학으로 전환해 지필에 몰두합니다. 고골은 생계를 위해 1년가량 페테르스부르크에서 하급 공무원으로 일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 경험한 정부의 무능과 부패, 부조리, 관료제의 악습은 그의 작품에 반영되고 동기를 부여했습니다. 또 고골은 푸시킨과 사귀고 푸시킨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기도 했습니다. 단편소설의 아버지 안톤 체호프는 고골을 일컬어 러시아가 낳은 위대한 소설가라 찬양했고 도스토예프스키는 우리 모두는 고골의 외투에서 나왔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고골은 톨스토이와 도스토예프스키의 문학적 스승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골의 소설은 쉽게 읽히고 분량이 길지 않으며 유머러스한 재미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속물적이고 억압적인 1800년대 러시아 사회를 예리하고 사실적인 묘사로 풍자하고 있습니다. 고골의 작품 코에서 사라진 코는 많은 것들을 상징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를테면 꿈, 욕망, 허영, 권위, 환상, 자신의 모습 등으로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평생을 독신으로 외롭게 살았던 고골은 말년에 절망과 우울증에 빠졌고 여러 병세까지 겹쳐 작품 활동이 부진에 빠졌습니다. 그의 최고 걸작으로 평가받는 죽은 혼을 모스크바에서 완성했지만 정신적 고뇌와 사상적 동요로 인해 원고를 불 속에 던지고 10일간의 단식으로 스스로 생을 마감합니다. 그의 작품 속에는 당시 러시아의 현실, 특히 지주사회의 도덕적 태폐와 관료 세계의 폐단 등이 예리한 풍자적 필치로 사실적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고골의 이러한 사실주의 정신이 러시아 문학과 연극에 미친 영향은 지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